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책은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진짜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이게 그냥 한 권짜리 책이 아니죠? 맞아요. 페인버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 그 방대한 시리즈의 첫 부분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어떤 소프트웨어 팀은 영웅적인 개인기에 막 의존하고 또 어떤 팀은 빽빽한 절차에 얽매여 있을까요? 왜 모든 프로젝트에 똑같은 품질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걸까? 와인버그의 자료를 통해서 이 질문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와인버그는 이런 팀들을 마치 뭐랄까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부족들처럼 보거든요. 부족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위 문화 패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 혹은 당신이 거쳐왔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떤 부족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이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통 품질하면 그 품질 경영의 대가 필립 크로스비의 유명한 정의가 떠오르잖아요. 아, 품질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상이다. 네, 바로 그거요. 굉장히 명쾌하게 들리죠? 캐딜락은 캐딜락의 요구사항을 저렴한 핀토는 핀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둘 다 품질 좋은 차다 이런 거니까요. 네네. 그 정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제조업에서는 아주 훌륭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와인버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옳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잠깐만요.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이론적으로는 요구사항 준수가 명확하고 계약하기도 좋잖아요.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와인버그가 새롭게 정의했다는 품질이란 특정인에게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죠? 이러다가 프로젝트 범위가 끝도 없이 늘어날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무에서 관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와인버그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핀토를 사러 왔는데 우리가 캐딜렉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차를 만들어줬다고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제품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고객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비싸고 부담스러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실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추정치 혹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디스크를 복제하거나 매뉴얼을 인쇄하는 순수한 제조 단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설계나 요구사항 정의 같은 설계 창조 단계, 그리고 그 중간인 유사 제조 단계가 있죠. 크로스비가 말한 결함 제로, 지로 디펙스는 디스크 복제 같은 제조 단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단계에서는 어림도 없겠네요. 어림도 없죠. 와인버그는 자신의 35년 경험을 통틀어 요구사항 단계에서 결함이 단 하나도 없는 프로젝트는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와. 우리는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라 늘 불확실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가치를 찾아 항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품질의 경제학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품질의 경제학이요? 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항상 더 싸다는 크로스비의 명제는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이게 당신이 원하던 가치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비용이 훨씬 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치를 찾는 방식이 조직마다 다르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도 달라진다. 이런 흐름이군요. 그런데 보통 이런 조직의 차이를 설명할 때 성숙도 모델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CMMI처럼 초기, 반복, 정의 단계로 레벨업하는 게임처럼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 성숙도라는 단어에 와인버그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에 가까운 강한 반감을 보입니다. 단어 자체요? 네, 성숙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쪽은 우월하고 저쪽은 열등하다는 가치 판단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또 조직은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퇴보할 수도 있죠. 책에 나온 예시처럼 새로운 총괄 매니저가 품질은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가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 팀은 한두 단계 퇴보해야 할 것 같다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하하, 너무 현실적이네요. 하지만 그런 모델이 조직에게 최소한의 로드맵,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와인버그의 패턴 접근법은 현상을 묘사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패턴에 머무르는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핵심을 짚으셨네요. 와인버그는 바로 그 로드맵이 주는 환상을 경계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어떤 조직에게는 현재 패턴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요? 네. 굳이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조직의 상존 목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정당화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유치한 것이다. 와, 굉장히 신랄하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런 성숙도 모델 접근법을 자신의 아리안족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며 다른 문화를 억압했던 히틀러에 빗대기까지 합니다. 히틀러요? 비유가 굉장히 강한데요. 네, 어떤 조직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서 대뜸 너희는 지금까지 미성숙하고 열등했다고 규정하는 작은 히틀러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각 문화적 패턴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더 적합한가 덜 적합한가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성숙도라는 비교의 언어를 버리고 각 패턴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성숙도라는 사다리를 걷어치우고 나니까 이제 각 조직의 모습을 편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와인버그가 분류한 6가지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죠. 이걸 들으시면서 당신의 경험이 어디에 들어맞는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패턴 0, 무지입니다. 무지요? 네, 말 그대로 이 패턴의 사람들은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기 환자 혈압을 기록하려고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 점수 기록하려고 스프레드시트 니크로를 짜는 경우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관리자도 고객도 정해진 절차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입니다. 와, 그런데 한 회사의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조사해 보니까 조직 내에 이런 무지 패턴에 속한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됐다고 해요. 2만 5천 명이요? 네, 이건 숨겨진 개말 군단 수준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와인버그는 이걸 인지 부조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더군요. 자기가 쏟은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더 좋게 평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은 패턴 1, 가변입니다. 드디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분리되는 첫 번째 단계죠. 이 문화의 핵심 슬로건은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건 슈퍼 프로그래머 덕분이야입니다. 슈퍼 프로그래머. 네, 모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특정 개인의 능력으로 돌립니다. 이거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10배 개발자, 10X 엔지니어 신화랑 똑같은 이야기네요. 밤새 코딩해서 혼자 프로젝트를 구원하는 영웅서사 말이죠. 맞아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겠군요.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컨디션에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초기 벤처기업의 창업시나 하드웨어 개발 과정을 그린 명저, 새로운 기계의 용언에 묘사된 모습이 바로 이 패턴이죠. 개인 간의 성과 차이가 20대 1까지 벌어지기도 하니까 일정이나 비용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환경이죠. 그 롤러코스터에 지친 사람들이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겠군요. 그렇습니다. 패턴 2, 관례, 루틴 but unstable. 패턴 1에 극심한 변동성에 질린 관리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을 통제하기 위해 온갖 절차와 규칙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통제. 네. 하지만 이 패턴의 비극은 관리자들이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 절차의 이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책에 나온 한 프로그래머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 경영진을 살라미 소시지 공장을 운영하는 줄 안다고요. 맞아요. 정말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와닿네요. 우리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립 라인처럼 생각하는 관리자 밑에서 일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있죠. 이 패턴의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위기 상황입니다. 소스에 나온 사례를 보면 한 프로젝트 관리자가 마감일에 쫓기자 이런 메모를 보냅니다.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모든 휴가 취소, 병가도 불어,
버그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지시가 통했습니까? 놀랍게도 제품은 제 시간에 출시됐습니다. 오, 하지만 버그 수는 절반으로 줄기는커녕 2배 이상 늘었고 결국 시장에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심각한 결함들 때문에 완전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아, 결국은 그렇게 되는군요. 네, 절차의 왜를 모르니까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품질을 깎아먹는 가장 비생산적인 지시를 내리게 된 거죠. 절차가 개발자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억압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정말 패턴 2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럼 이 비극을 극복한 단계가 다음 패턴이겠군요? 네, 패턴 3, 조종입니다. 이 패턴의 관리자들은 절차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신 프로젝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조종하기 위한 운전대처럼 활용합니다. 그들은 절차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프로젝트 실패율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개발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주인의식도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 좋네요. 무엇보다 이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나 고가의 개발 도구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아, 그전에는 비싼 도구를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패턴이 남았네요. 패턴 4와 5인데 이전 스크립트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 아쉬웠거든요. 이 이상적인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와인버그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이 패턴에 속하는 조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미 국방부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도 85%가 개인기에 의존하는 패턴 1, 14%가 절차에 억압받는 패턴 2, 그리고 단 1%만이 제대로 조종하는 패턴 3에 속했고 패턴 4와 5는 전무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패턴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북극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북극성이요? 네, 패턴 4는 예측, anticipating하는 단계로 조직이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턴 5는요? 패턴 5는 일치, 컨그런트 단계로 와인버그가 그리는 최종적인 이상향입니다. 일치라. 어떤 의미인가요?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프로세스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이 단계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이 더 이상 관리자의 숙제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찾는 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상태죠. 피드백도 자연스럽게 오가겠군요. 그럼요. 피드백은 위기 상황에서만 오가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건설적으로 공유됩니다. 완벽한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교정하는 조직인 셈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제럴드 와인버그와 함께 소프트웨어 품질의 정의를 요구사항 준수라는 딱딱한 프레임에서 사람을 위한 가치라는 살아있는 개념으로 확장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의 상태를 성숙도라는 획일적인 사다리로 평가하는 대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문화적 패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도 얻었고요. 특히 무지 상태의 개인부터 영웅적인 개인기에 의존하는 가변 패턴, 절차의 노예가 되는 관례 패턴, 그리고 마침내 절차를 지배하는 조종 패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수많은 혼란과 성공의 이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와인버그는 분명 품질은 사용자를 위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관리자와 개발자 역시 시스템의 또 다른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만드는 사람도 사용자다. 네, 만약 그들이 생각하는 기술적 완성도나 품질의 기준이 돈을 지불하는 최종 고객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거나 혹은 그냥 종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한 프로젝트인데 그걸 만드는 개발자들은 스스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과 좌절을 느끼는 상황.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질 때 과연 조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